정말요? 네, 그럼요. 지화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갤러리를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물론 장소는 고성이가 추천해준 일식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지환이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영란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온 거예요. 지환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본인이 직접 가보고 싶은 데는 없어요? 영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있긴 해요. 사실은 길거리 음식이요. 떡볶이, 튀김 같은 거요. 지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걸 한 번도 안 드셔봤다고요? 영란은 아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기름지고 맵다고, 몸에 해롭다고 못 먹게 하셨어요. 지환은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인생 별미를 못 먹어봤네. 떡볶이는 국민 음식인데 이건 거의 나라를 잃은 슬픔이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영나의 말에 지환은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니, 25살이 떡볶이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이건 마치 한국 사람인데 김치 안 먹어본 거랑 같은 거잖아. 지환은 황급히 제안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먹어봐요. 그러다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몰래. 엄마 몰래요? 영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네. 가끔은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잖아요. 인생이 꼭 체크카드 승인처럼 엄마 확인 거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나는 망설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알면 난리 나실 텐데. 안 들키면 되죠. 지환이 장난스레 윙크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우리 둘만의 비밀 작전으로 해요. 오빠 고마워요. 영나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영나의 작업실. 지환은 벽에 걸린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부 차분하고 눅눅한 색감이 가득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이 그림들 전부 내가 그린 거야? 네. 영나가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운 색만 써요? 집안에 전기세 밀렸어요? 지환이 궁금해하자 영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늘 답답해서요. 그림도 자꾸 어두워져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지환은 영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엄마의 과보호 탓이네. 사랑도 과하면 부작용 오는 거지. 그때 또다시 영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고성이 이름이 선명히 떴습니다. 영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엄마예요. 진짜 엄마는 국가기관보다 더 자주 전화하시네. 엄마. 영나야, 지금 뭐하니? 작업하고 있어요. 무슨 작업? 그림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인데? 고성이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풍경이요. 영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화상을 그리고 있었죠. 풍경 잘했어. 사람들이 풍경 좋아하지. 나무랑 바다 이런 건 돈이 돼. 네. 근데 너무 칙칙하게 그리지 마. 밝고 예쁘게 해야 팔린다니까. 그림도 결국 장터 물건이야. 네, 알겠어요. 영나는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영나는 다시 캔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는 자기 우울한 표정이 고스란히 담긴 자화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밝게 그리라고 했죠. 붓을 드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지환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영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지환 눈에는 도저히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25살이지만 자기 결정권은 0%. 엄마 그림자 속에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구나. 홍미는 너무 독립적이라 바람 같더니 영나는 너무 의존적이라 들꽃 같네. 극과 극이야. 그의 마음속에 영나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이 친구는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전시를 마치고 나온 영나. 지환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문을 열어줬습니다. 전시회 어땠어요?
좋았어요. 영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차에 탔습니다. 지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작업실이요. 영나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또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환은 어색함을 깨보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화가 생활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영란은 창밖만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야, 이건 마치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 퇴근 후 멘트네. 그냥 그래요. 참, 세상 어디서나 힘든 건 똑같구나. 작업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란은 차 문을 열려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오빠, 저 혹시 좀 이상한가요? 조심스럽게 내뱉은 목소리에 지환이 놀라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25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매달려 사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지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할지 위로해줄지. 그러다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그래 보여요. 역시 그렇죠. 영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바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하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스타일인 거죠. 남들은 와인 마실 때 어떤 사람은 막걸리 마시듯이. 영란은 놀라듯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참 친절하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보고 이상하대요. 누가 그래요? 친구들이요. 영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5인데 엄마 허락받고 산다고 그래서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됐어요. 지환은 안타깝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 한 번에 확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예를 들어 떡볶이 몰래 한 번 먹는 것부터? 영란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영란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7시에 데리러 올게요. 지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나가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어찌 보면 홍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독립이 아니라 자기답게 서는 용기 말이야. 같은 시각 호주 시드니. 정보아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전 남자친구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아야, 이제 마음 정리 좀 됐어? 나랑 다시 시작하는 거지? 민준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보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응? 미안해. 나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계속 생각나. 민준의 표정은 금세 씌어졌습니다. 그 사람 지혁이라는 남자 맞지? 응. 정보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도망친 거 아직도 후회돼. 민준은 답답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보아야. 그 사람은 널 좋아하지도 않는다며. 조건 결혼이라고 스스로 말했잖아. 정보아는 여전히 망설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지역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해볼게. 보아야, 하지마. 민준이 당황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널 포기했을 거야. 괜히 또 상처만 받아. 하지만 정보아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지. 그건 예의잖아. 빚진 돈은 못 갚아도 빚진 마음은 갚아야 하잖아. 그녀는 결국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사랑은 못 잊고 하지만 들려온 건 싸늘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번호입니다. 어? 왜 이래? 왜 안 받아? 정보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똑같은 안내 멘트였습니다. 설마 번호를 바꿔버린 거야? 점점 불안해진 정보아는 결국 지역이 다니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YL 그룹입니다. 저기요, 혹시 이지혁 대리님 계신가요? 잠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직원의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혁 대리님은요, 며칠 전에 이미 퇴사 처리되셨어요. 뭐라고요? 퇴사요? 정보아는 눈이 동그래지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미 정리 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연락처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보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이가 퇴사했대. 뭐라고? 왜? 모르겠어. 정보화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녀는 급히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성재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는 살얼 음판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재 씨, 저 정보화예요. 왜 전화를 하세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성재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역이는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정보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게 제가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탓인가요? 성재는 숨도 안 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역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마치 전원 차단된 TV처럼. 정보화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재 씨, 제발.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도 지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성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보화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민준이 곁에서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보아야, 이제 그만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니야. 정보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해. 그녀는 다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성재가 받았습니다. 왜 또 전화하세요? 성재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혁이에게 사과라도 하고 싶어요. 사과. 성재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과는 마트에서나 하는 거지. 사람 인생 망쳐놓고는 쉽지 않아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랍시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정보화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럼 지역이 가족분들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세요. 성재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다가 되물었습니다. 정보화 씨, 정말로 사과하고 싶은 거 맞아요? 네, 정말이에요. 정보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지혁 씨한테 너무 미안해서 꼭 말하고 싶어요. 성재는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다정 씨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정보화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 드디어 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혹시 지혁 씨 어머님 되시나요? 다정은 순간 당황해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보화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보화 씨요? 그 지혁이 결혼하기로 했던 분 맞죠? 정보화는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사람입니다. 다정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 그런데 지금 왜 전화를? 지혁 씨에게 꼭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정보화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거 제 인생 최대 흑역사였고 정말 죄송해요. 다정은 복잡한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정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보화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혹시 지혁 씨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다정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몰라요. 지혁이가 연락도 끊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번호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정보화는 핸드폰을 꼭 쥐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혁이가 사라졌다고요? 정보화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다정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자 다정은 오히려 그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보화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혁이는 원래 힘든 일이 있으면 꼭 혼자 사귀려 들어요. 정보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다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마음만 고마워요. 다만 혹시 지혁이를 찾게 되면 제게 꼭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반드시 그럴게요. 지혁 씨가 돌아오면 제가 제대로 사과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꼭 알려주세요. 다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뚝 전화가 끊어지고 정보아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민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 민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민준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응. 정보아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망쳐놓은 일은 내가 마무리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혁 씨 찾아서 사과하고 그리고 보상도 해야 해. 그동안 속 썩인 값, 이자까지 붙여서. 민준은 황당한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보아야. 정보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혁한테 끼친 상처 돈으로라도 갚아야 해. 지혁 가족들도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녀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 들어갈 거야. 민준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아야, 꼭 그래야겠니? 정보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지금까지 고마웠어. 하지만 나는 내 책임을 져야 해. 이건 도망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드라마 종영 직전 배우처럼 갑자기 사라질 순 없잖아.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지역에게 입힌 상처를 어떻게든 갚아야겠다는 정보아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양수 저수지. 지역은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회사 워크숍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팀장으로서 어깨에 힘 잔뜩 주고 나는 잘 나간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초라하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은 유심조차 빼버려 세상과 완전히 절연 상태. 문자도 못 받고 전화도 못 받고 이거 무슨 자발적 유배 생활인가. 지역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지. 거울 삼아 내려다본 두 손은 거칠고 입은 작업복은 먼지투성이.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얼굴엔 수염까지 듬성듬성 자라 있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지금 내 꼴 보면 뭐라 그럴까? 팀장님, 노숙 체험 중이세요? 이럴 거 아냐. 지역은 괜히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풍덩. 물결이 퍼져나가며 잔잔한 저수지에 파문이 번졌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툭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젊은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아? 얼굴이 마치 대출 독촉장처럼 어두운데. 지역은 화들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낚시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고기 잡으러 온 듯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역이 대충 얼버무리자 할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어딨어? 젊은이 얼굴이 마치 전기세 독촉장처럼 잿빛인데. 지역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인생이지. 쉬우면 그냥 바둑 두듯이 시시해져. 이래 봬도 고비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야. 지역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한테는 재미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아무리 해도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33이요. 뭐라고? 33? 아직 햇병아리네. 나는 73인데도 아직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네. 지난주에도 스마트폰 처음으로 깔아봤어. 카톡 이모티콘도 샀다니까. 지역은 순간 피식 웃을 뻔했지만 곧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옆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오리시 양수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역은 깜짝 놀라며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 저잖아? 할아버지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이쿠, 이거 내가 낚은 건 고기가 아니라 뉴스거리였네? 여기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역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세상에, 나랑 같은 또래, 그것도 바로 이곳에서.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지역을 걱정스레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너도 혹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아니에요.
지역은 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지. 나처럼 모든 게 막막했겠지. 그 순간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난 이제 간다. 네, 들어가세요.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역을 향해 말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 33이면 아직 1라운드 준비 운동도 안 끝난 나이야. 포기하기엔 너무 빠르지. 나 같은 노인네도 스마트폰 배우느라 밤새고 있는데 젊은 내가 먼저 기권하면 쓰나. 지역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저수지에는 지역 혼자 남았습니다. 노을이 물 위에 번지며 저수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역은 저수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내기엔 너무 이른가. 내 인생 후반전은 시작도 못했는데. 지역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 별빛이 반짝였고 그 빛이 그의 눈에도 희망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새 출발. 지역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밤 10시, 양수 저수지. 지역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다시 저수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긴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버지는 여전히 구직 중이고 나는 백수 딱지 떼지도 못했는데. 그는 벤치에 털썩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3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은 입었지만 넥타이는 반쯤 풀려있고 걸음걸이는 비틀비틀.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걸 보니 제법 취한 듯 했습니다. 남자는 물가에 다가가더니 고개를 떨군 채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회사는 말아먹고 집은 날아가고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냐. 대출이 날 살리고 날 잡네. 지역은 그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툭툭 중얼거렸습니다. 내 청춘은 어디 갔냐. 주식이랑 같이 증발했냐. 지역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저분도 나랑 같은 처지네. 인생이란 게 다들 만만치 않은가 보구나. 와이프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네요. 가진 거라곤 빈 지갑이랑 공허한 마음뿐. 남자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며 눈을 흘겼습니다. 누구시죠?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요. 지역은 남자 옆에 툭 앉았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처지, 나 혼자일 줄 알았는데 꽤 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역도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회사 관두고 가족이랑도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버겁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물결 위로 반사되는 불빛이 마치 둘의 인생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지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힘들고 희망은 그림자도 안 보이고 그냥 끝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남자가 지역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당신도 같은 생각으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저수지 밤 10시에 산책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지역은 머쓱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은 못하고 발끝만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씁쓸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했죠? 저도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30살짜리 남자가 여기서 끝냈다고. 그 사람도 우리처럼 답답했을 거예요. 월급은 줄고 대출은 늘고 집값은 달나라까지 뛰고. 지역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니, 이분 왜 이렇게 현실 고증을 잘해. 내 통장 사정도 아시나?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살기 힘들면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죠. 회사도 그만두고 결혼도 파투나면 인생도 파투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지역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붙잡았습니다. 왜 안 돼요? 남자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난 내 인생 셀프 퇴사할 겁니다. 남자가 물로 몸을 던지려 하자 지역은 본능적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결국 둘 다 풍덩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놔요. 제발 놔달라니까요. 남자가 허우적대며 소리쳤습니다. 안 놔요. 죽는 건 혼자서도 되지만 사는 건 둘이서 해야 재밌죠. 지혁은 이를 악물고 남자를 끌어안은 채 물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흠뻑 젖어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헉헉거리던 지혁이 투덜댔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야간 수영을 다 하네. 반신욕은 좋아해도 전신욕은 부담돼요. 남자는 젖은 머리를 쓸어내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살기는 힘들어도 물에 빠지는 건 더 힘드네요. 왜 자꾸 방해해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지혁은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당신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일이기도 해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이미 다 떠났다니까요. 와이프도 애들도 다 나갔어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카드값처럼 따라붙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빚지고 사는 겁니다. 남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한때는 가족들 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얼굴 들 자신도 없었거든요. 내가 없어지는 게 답이겠다 싶었죠. 근데 그건 제 생각뿐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은 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닥에 깔려도 그들은 여전히 나를 기둥으로 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족은 떠난 게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운 거예요. 출근했다고 사표 낸 건 아니잖아요.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낯선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오래된 친구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듯 들렸습니다. 아까 집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가족이에요. 밥값 못 낸다고 쫓아내는 식당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남자는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겉으론 큰 소리 쳤지만 정말 무서웠다고요. 지혁은 조용히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가족들한테 돌아가세요. 그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건 월급 봉투가 아니라 당신 얼굴이에요. 남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갈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혁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저 끝났을 거예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가 저수지를 떠나고 지혁은 홀로 남았습니다. 젖은 몸으로 벤치에 털썩 앉아 방금 전 일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엔 다들 버티느라 안간힘 쓰는 거지. 인생은 종합운동회야. 힘들어도 완주해야 메달은 못 따도 박수는 받는 거야.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지혁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과 얼굴 붉히던 일은 접어두고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식구들이 각자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본격적인 재도전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이게 그냥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말 그대로 뭐야 칸첩 같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화는 더 맛깔나게 준비해 올 테니 다시 와서 봐주시면 됩니다.